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른바 둥지 내몰림, 상권 내몰림 현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 1, 2부에 걸쳐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모의 세미 조직국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건강한 이야기와 자동차 주치 코너도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수도권 투데이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 거리 곳곳을 시들게 하는 상권 내몰림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어제부터 기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모의 세미 조직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출근 시간 비슷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모가 어떤 곳인지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은요, 쫓겨날 위기에 놓여있는 임차상인 혹은 쫓겨났던 임차상인들이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이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예. 네. 맘상모는 2013년도인가요? 네. 이른바 리스상 사태 이렇게 또 키워드로 많이 불렸었는데, 당시에 네. 갈등을 겪던 세입자 서윤수 씨가 회장으로 만들었던. 네, 현재 저희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회원이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지금 회원이 한 500명가량 되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준회원까지 하면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3,000명 정도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조직국장 하면은 네. 아무래도 그 조직에서 대표할 수 있는 얼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명함을 받아봤을 때도 그렇고 네. 활동명 세미라는 활동명을 쓰고 계세요.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예. 저희는 일단은 실명을 쓰든 활동명을 쓰든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고, 또 네. 간혹 가다가 저희 신변이 이제 좀 이상한 건물주들한테 노출이 되면은 또 이제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활동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경험을 또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명을 네. 세미로 또 정하셨어요. 예, 예. 요즘에는 장사가 잘 돼도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맛집이라는 소문이 SNS에 순식간에 퍼지고 손님들 몰리고 손님들이 줄을 쭉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건물주가 임대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그런 세입자들의 심정이 반영된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사람이 몰린다는 거는 어쨌든 잘 된다는 얘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물의 가치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건물주분들이 이 올리려고 하는 행위의 목적, 이게 좀 불순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투기, 투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더 받아도 어차피 잘 되는 데니까 더 받아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 좀 더 심하면은 어떻게 보면 임차 상인이 자신한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더 황금을 취하려고 아예 그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렇게까지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또 한 가게뿐 아니라 그 동네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면은
일대 임대료가 들썩인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뭐 한 군데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 또 임대인들끼리 모여서 뭐 상생 협약을 하는 어제 뭐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대부분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거죠. 요즘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뭐 특정하게 한두 군데를 찝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긴 한데 근데 네. 저희가 요즘에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신도시 이게 지정된 그 주변, 예. 그 신도시 말고 주변 혹은 뭐 재개발 사업의 인가나서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주변. 최근에 이제 서울의 그 을지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 주변이. 그렇죠. 저희도 그 을지로 방면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다뤄보기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결국 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전면 재검토를 해서 그 상권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방면으로 좀 나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좀 공을 들이는 것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두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지자체도 손을 쓰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했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저희도 어느 정도 환영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예. 근데 지자체가 지금 현행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가게와의 갈등은 사인 간의 갈등이라 해서 개입을 많이 못한다고도 많이 얘기도 들었고 저희가 예. 실제로 분쟁을 지원할 때 아무래도 개인 뭐 재산권이라는 측면 때문에 공적인 힘이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자체가 좀 더 그런 거에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은 좀 그런 관련된 법제도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여러 군데 중에서 을지로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몇 가지 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가로수길.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북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가요, 실제로? 가로수길도 그렇고 요즘에 말하는 그 땡땡길 있잖아요. 그 길 되게 많아졌어요. 많잖아요. 가로수길, 예, 뭐 샤로수길, 경리단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뭐 최근에 속리단길도 들었는데 네. 그런 길들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딱 특정된 장소가 아니라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입 인구가 특정 이렇게 몰려 있는 데보다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많이 들어오면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하게 들어오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권도 형성이 되고 또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장사가 되죠. 그러면은 그 상인들에게 그 자신의 건물 일부를 빌려줬던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사가 되니까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한 거를 조금 회수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건물 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임대료를 올리죠. 예.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한 거를 이제 충분히 회수를 하게 하려면은 건물값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임대료가 오르죠. 네. 그러면은 일반 자영업자들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고 이제 나가요. 나가게 되면은 뭐 어제 인터뷰하신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만 들어오거든요. 예.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은 그 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색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경리단길, 뭐 가로수길 다 그런 길들이 지금 그렇게 쇠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저희가 그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프랜차이즈들이 잠식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그 동네가 잠잠해지면은 싹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어제 그 시장 상인회 회장께서도 이런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온통 카페로 뒤덮인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거대 자본 프랜차이즈 카페로. 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건들이 카페로 전부 뭐 뒤덮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좀 제한을 둬서 네. 또 다양한 먹거리 혹은 뭐 다양한 종류의 산업 자본이 들어온다면은 좀 나아질까요?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이 가로수길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 다른 경리단길, 해방촌, 이태원 이 지역도 그렇고 홍대, 연남동,
뭐 홍대에서 파생돼서 연남동, 뭐 망원동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씩 다릅니까? 아니면 다 비슷한가요? 그 현상은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네. 그 시작되는 거는 이제 조금씩 달라요. 홍대나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가 이제 문화적인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던 거고. 예. 그리고 뭐 가로수길이나 그런 길들은 말 그대로 길 때문에 온 거고. 그리고 뭐 종로의 익선동, 북촌 이쪽은 전통적인 것을 아무래도 이제 관 자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홍보를 네.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 안 하고 일단 시작을 하니까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요즘에는 그 삼청동 이슈가 굉장히 크게 떠올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삼청동 지역은 그 다른 지역과 좀 달리 좀 더 극심하고 빠른 것 같아요. 속도가. 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혹시? 아무래도 이제 삼청동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거를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예. 이제 전통적인 것들을 굳이 이제 사람들이 안 찾고 좀 더 그냥 즐길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예. 굳이 전통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한계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특색이 떨어지는 거죠. 특색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근데 그 와중에 임대료는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공실에도 높아지는 거죠. 한번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내려올 생각은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보통 그렇죠. 그 기미가 보이는 아직 뭐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기미가 보이는 동네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인 곳이 그 송파. 저희가 그 송파 쪽에서도 그 송리단길. 예. 그 주변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인 부분이 있어요. 예. 상담도 가끔씩 들어오고 그 주변에. 이런 동네의 수명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권 수명으로 봤을 때,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자본을 투입해서 우르르 들어오는 것하고 그 동네 뭐 예술가들 혹은 뭐 소상공인들이 삼삼오오 아기자기한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오래 가고 그 상권 유지 차원에서 더 유리한가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후자인데 근데 지금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후자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행법 제도가 오래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임대료는 건물주가 보통 올리니까 이제 그거를 감당 못하고 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 예술가들이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죠. 하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한 곳에서 임대료를 올리면 옆집도 올리고 그 옆집도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 동네 전체가 임대료를 상향 평준화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힘들어서 결국 못 버티고 지금 현실에서는 큰 자본주의 자본들에 의해서 잠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신촌이랑 이대 경희대 앞도 예전에 지금 뭐 가로수길 홍대 연남동 못지않게 굉장히 북적이고 시끌벅적했었는데 그랬죠. 지금도 물론 뭐 사람 유동인구 많습니다만은 상권으로 봤을 때는 그때만큼 못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저희 사무실도 신촌에 있거든요. 근데 신촌만 해도 공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근데 임대료도 지금 여전히 비싸고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이쪽은 한 번 지나간 거죠. 자, 오늘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특별 기획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현 주소에 대해서 1부에서는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세입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수도권 투데이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0초 뒤에 뵙죠. 네, 2부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특별기획 상권 내몰림 현상 현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모의 세미 조직국장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잡으면서 네. 실제로 가게를 빌려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분을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그때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고 예. 아직까지도 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셔서 다 거절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가요? 네, 많죠. 지금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예. 그런 거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 맘상모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럼 실제로 주변에서 이 자영업자들을 봐오시면서 몇 가지 좀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시면은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몇 군데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예. 그 경복궁역 인근에 그냥 서촌 그쪽 인근에 매운탕집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 사장님이 예전에 그 베트남점 참전하셨던 분이시고 예. 어쨌든 나름대로 장사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는데 벌써 여기가 세 번째예요. 2번 쫓겨나고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건데 예. 지금 여기에서마저도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가게는 딱 5년 되니까 나가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소송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사장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또 예. 이제 관절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해야 되는데 예. 가게를 못 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임시로 그냥 진통제만 먹으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지금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아까 삼청동 얘기가 나와서 저희 그 사장님 한 분 중에 이제 그 삼청동 인근에서 이제 한복집을 하셨던 사장님이 예, 예. 계세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5년 딱 되니까 당시 건물주가 이제 5년 됐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그 근처 부동산하고 같이 작전을 짠 거예요. 쫓아내려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엔 여기 쫓겨났는데 쫓겨난 게 억울해서 그 가게 앞에서 한 13개월 정도 싸우셨어요. 아하. 그 텐트 치고 상생하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합의를 잘 보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싸우는 과정에서 빚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거의 지금 억대로 빚이 늘어나니까 재기가 지금 불가능한 예.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분은 이제 회원은 아니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셨던 분인데 예. 여의도 쪽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이 건물주가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이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갱신을 거절해가지고 예. 재건축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어떻게 그 대책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있는 시설들 다 고물 처리해가지고 팔고 나왔는데 몇 주 안 돼서 거기 그 자리를 가보니까 다른 점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거죠? 임대인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담이 오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장님 손을 떠시는 거예요. 예, 화가 예. 나니까. 이제 그런 사장님들도 봤고 하여튼 이제 뭐 몇 가지 소개해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런 위험을 계속 안고 사는 거죠, 지금. 예. 업종은 다 다르지만은 비슷해요. 사례를 그렇죠. 보니까. 근데 요즘에 사실 그 오래된 도시에서 구도심, 신도심 격차 줄이겠다면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재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할 도리가 없습니까? 지금 현행상가법상으로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퇴거보상이라든지 뭐 재입점무소분 요금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실제로 재개발이 있었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좀 분통 터지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5년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네.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이 지난해 10월에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이었는데 네. 지난해 10월부로 10년으로 2배 늘어났어요. 예. 이전에 그 아예 이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거나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쭉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뭐 보호 장치는 없나요? 그거를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소급 예.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하.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재건축을 빌미로 이제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쭉 들어보면은 실제로 재건축을 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노리고 이제 재건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재건축은 안 할 가능성이 어. 높고. 이 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인데 사실 이것을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좀 세입자들을 내몰고 혹은 좀 피해를 보완해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또 일부 측면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 좀 부족한 점은 뭡니까? 또 개선돼야 될 점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상인들이 지금 두 가지 불안을 안고 살아요. 이제 유동적인 불안과 고정적인 불안인데 유동적인 거는 이제 경제죠. 예.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면은 또 이제 힘들고 좀 좋아지면은 좀 낫고 이런 불안이 있는데 고정적인 불안이라고 한다면은 이 임대차 갈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이런 갈등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또 이제 몇 년 좀 지나면은 이제 5년 됐으니까 나가 뭐 10년 됐으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언제 또 임대료 오를지 모르는 거고. 예. 그런 두 가지 불안을 안고 사는데 이 불안을 해소해 줄 만한 장치가 뭐 유동적인 불안이야 이제 경제 살리기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정책으로. 예. 근데 고정적인 불안은 결국 이 상가법이거든요. 음흠. 근데 이 법이 그만큼 보호를 못 해주고 그만큼 불안을 해소를 못 해주니까 이제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이미 언론에 떠들썩하게 다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언급을 해드리면은 2015년도에 홍대 삼통치킨 그리고 지난해 그 서촌의 공중 족발 분쟁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그 작은 부분만 봐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멀리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봐야 되는데 임대료 상한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임대료 같은 경우가 지금 상가법 11조와 그 시행령 4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릴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가법이 민법의 특례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임대인들이 이 상한선을 안 지켜도 예. 크게 자신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지켜도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거기다가 또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부자 상인, 영세 상인 갈라내려고 이제 처음에는 만들어졌긴 했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1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 상한선의 적용을 못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5% 이상으로도 뭐 50%든 100%든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보통 비싼 동네 아니면은 뭐 지방으로 가면 뭐 전주 한옥마을 같은 그런 지방이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에서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완을 뭐 법조계에서나 뭐 시민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점을 좀 고쳐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는 예. 법무부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보도자료 낸 거는 봤어요. 그래서 예. 지금 시행령 이 부분은 이제 환산보증금은 시행령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소급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저희는 좀 문제라고 보고는 있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국적으로는 임차 상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그런 좀 더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예.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다 동등한 포지션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죠? 사실 굉장히 이상향적인 네.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권리금이 없는 건물에 들어가서 가게 열고요. 이후에 권리금을 오히려 만들어서 받고 나가거나 네.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놓는 이런 것도 영세사업자를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 과거엔 진짜 심했어요. 과거엔 진짜 심해가지고, 이제 보통 그렇게 권리금이 없는 데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쫓아내고 임대인이 그 권리금을 좀 날로 먹으려고 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법 개정도 이뤄냈었고, 15년도에.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이거 참 급격한 임대료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직격탄으로 맞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장사가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참 불안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세입자로서 좀 고민 있으신 분들 혹시 뭐 작게나마 도움의 손길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단체에 연락을 주셔도 가장 좋고. 맘상모. 네.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의뢰를 해보거나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이제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또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예. 4월 17일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예. 거기도 좀 이용해 보실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최소한의 뭐 이런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언젠가는 그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올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모의 세미 조직국장이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백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건강한 이야기 바로 이어가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뭐 밥 대신 마시자고 해서 간편식 대용으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튜브형으로 해서요. 네네. 교수님 오늘 아침 드셨어요? 예, 오늘은 이건 방송 때문에 못 먹고 나왔는데요. 아이고, 예. 보통 땐 간단히 저도 먹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아침 식사 이렇게 바빠서 챙기기 어려운 분들, 뭐 우유나 물에다가 분말 넣어서 흔들어서 먹는 제품들, 이런 거 어떤가요? 건강에는? 뭐 워낙 다양한 제품이 나와서 한 가지로 딱 정리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꼭 고려해야 될 게 그 안에 정말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 균형이 맞는지. 예. 또 사실 한 잔 마시는 거로 포만감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식욕이 많은 분들은 포만감이 드는지, 또 그 안에 식이섬유라든지 또 혈당을 올리는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적절한 대용식도 있고요. 일부는 사실 이건 아닌데 하는 대용식들도 시판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사실 저작 운동이라고 해서 씹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뭐 뇌까지도 영향을 맞아요. 준다는 이런 얘기 예. 많이 들었거든요. 간편식, 대용식처럼 빨리 그냥 훅 마셔버리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리 몸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씹는 저작 운동이 뭐 뇌 기능이라든지 신체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더라도 여러 번 씹게 될 때 포만감, 잘 먹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예. 사실 후루루 한 잔 마시는 것으로는 씹어서 충분히 소화시키는 그런 식사의 만족감을 못 갖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 안에서 위산이라든지 위액,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액상으로 간단히 먹는 식사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균형이 안 맞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광고를 보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뭐 열량이나 영양이 부족한 제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다른 어떤 음식을 곁들여 주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대용식 중에서도 식약처의 기준에 맞춘 제품의 경우는 필수 영양소를 최소한을 맞춰요. 예. 근데 보통은 하루에 먹는 그 영양소의 25% 이상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사실 또 다른 끼니가 적절치 않을 때는 영양 결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특히 영양 성분표를 잘 보셔가지고 예. 필수 영양소 중에 특히 단백질이나 철분, 칼슘, 식이섬유 등이 충분한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계란이나 우유 같은 것을 겹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면은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 인기 있는 것이 그릭 요거트라고요. 그리스식 요거트인데, 예. 근데 빈속에 요거트를 먹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요거트를 빈속에 먹느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약이 아니라 음식이고 식품이죠. 그러니까 예. 다른 음식도 먹을 땐 빈속에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드셨을 때 불편함이 없다면은 공복때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이제 다만 그리스식 요거트 같은 경우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칼슘은 더 많고 설탕은 좀 더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본인의 소화 기능에 잘 맞는지 드시면서 적절하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유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우유 먹으면은 속이 불편해서 네. 맛은 있는데 못 먹겠다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유 1.5리터 단숨에 마셔도 괜찮다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예, 이유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유당 불내증이라고 그래서 우유에 유당을 분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유를 그냥 드시면 소화를 못 시키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의 선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릭 요거트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그냥 먹기에는 심심하니까 그래놀라 같은 곡물, 그리고 바나나, 딸기, 블루베리 같은 생과일을 넣어서 씹어 먹기도 하는데 그냥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포만감도 있고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 이렇게 드실 경우에는 그 과일에 또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고 예. 또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하는 영양성의 이점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제품들에는 당이 또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당 섭취가 많아지면 곤란한 분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다던가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 요즘에 블루베리나 이런 건 과일 같은 거는 냉동 제품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예. 오랫동안 냉장고에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거 영양적으로는 괜찮을까요? 오래 보관할 경우에 냉동을 했다 녹일 때는 영양소 파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냥 생으로 얼려서 드시는 거 말고요. 요새는 보면 말린 과일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보통 말릴 경우에는 음식의 부피에 비해서 당도가 증가해요. 수분이 빠지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말릴 때 설탕을 또 넣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열량이나 당 함량도 고려를 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간편 대용식 체중 조절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도 고민하시는데 언제가 나을까요? 예를 들어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인데 그 저녁에 과식을 하는 분이라면 만약에 간편 대용식으로 저녁을 마치고 끝낼 수 있다면 그런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체중과 상관없이 아침을 자주 걸러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르는 것보다는 간편 대용식을 아침에 드시게 되면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편 대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동차 주치 이어가겠습니다. 김필수 대린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흔히 말하는 뭐 오토바이, 이륜차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륜차 하면은 일부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영화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그려진 장면도 있고요. 네. 근데 국내에서 이륜차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모두 다 이 불모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어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로망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고배기량 수입 이륜차를 타고 이렇게 멀리까지 여행하시는 분들 또 동호인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에도 이륜차 메이커가 큰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예. 이 두 개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다 없어져 가지고요. 중국으로 95% 이상 다 시설을 철수를 했습니다. 아하. 예,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생산도 즉 이륜차 산업 자체도 좀 무너졌고요. 또 아마 이 문화적인 부분들도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퀵서비스 같은 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퀵서비스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물건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퀵서비스가 실제로 운영되는 거 보시면은 길이 아니라도 좋다.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고 보도 위에 올라오는 거 기본이고 이 도로교통 신호 같은 거 잘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위험하거든요. 그만큼 이 문화적인 부분 자체도 굉장히 이 후진형 이런 시스템이 아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륜차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정부나 이런 데가 개선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만 하고 있지 어떤 통로를 열어주지 않아가지고요. 예. 일반 이동 수단 중에 하나이면서도 일반 자동차만 생각을 하지 이륜차 즉 오토바이 자체는 거의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산업 관련 얘기도 해주셨고 안전 제도 관련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아까 국내에 있던 이륜차 기업 큰 두 곳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자본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발붙이기가 어려웠던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국내 시장 자체가 IMF 이전만 하더라도 연간 229만 대 거의 30만 대가 판매됐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10만 분 40%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 시장도 좁아졌지만은 대부분 스쿠터 같은 거 다 수입 이륜차가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국내에서 도저히 발붙일 이런 또 기술적인 개발도 도저히 안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이 시설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열악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예. 일단 위험하거든요. 퀵 서비스 같은 거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예. 근데 OECD 34개국 중에서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못 달리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퀵 서비스 같은 건 어렵지만은 800cc 이상의 고배기량 같은 경우에 일반 자동차 같이 간주를 내서 시범적으로 몇 킬로미터 고배기량 중심으로 해주게 되면은 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은 일반 자동차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사용신고제, 자동차 등록자와 틀리게 사용신고제인데 읍면 동장 신고를 하다 보니까 대장 관리 자체도 쉽지도 않고요. 예.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아예 이륜차를 금지해주는 금지 표시판, 고가도로도 금지 표시판에서 이륜차의 규제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그렇고, 예. 보험 제도도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화돼 있는데 처음에는 등록을 사용 신고를 해야 되니까 가입을 하지만은 재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무보험 이륜차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아예 가입도 못 한다든지 보험사가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요. 폐차 제도 같은 건 심각합니다. 말소 신고만 하면은 산이나 강이나 아무데나 벌어도 될 정도로 이 폐차의 제도 자체가 아예 이륜차는 없습니다. 예. 예, 그 정도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보더라도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를 느끼실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륜차 문화는 상당히 산업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나 이런 데가 세미나나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데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륜차 쪽은 세미나 자체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보니까
아예 국회의원들이 이쪽은 관심도 없고 해봤자 점수 따는 것도 없다 보니까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다가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뭐 산업적인 면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빈틈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 이륜차도 뭐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서는 사륜 자동차와 똑같은 취급 아닌가요? 맞습니다. 똑같이 취급해야 되고 예. 또 관련해서 자동차 세금도 똑같이 내고 있어요. 예. 자동차 세금 내고 있다는 건 자동차 하나의 같은 분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등록제가 아니라 사용 신고제라고 돼 있어서 뭐 고백이랑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저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의 한 가치가 안 되는 게 등록제가 아니라 사용 신고제로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부여해주면서 권리는 주지 않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전륜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고백이랑 자체만 등록제로 바꿔서 자동차가 취급하면은 똑같이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예 사용 신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선진국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벤치마킹에서 한국형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미래형 자동차 얘기만 해왔지 이륜차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꼭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였습니다. Let's move and get it on. You got the healing that I want.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월 12일 순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찰리 푸스와 메간 트레이너가 함께 부른 마빈 게이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eep your secrets to yourself.